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 선생님하고 제가 인연이 돼서 강의 부탁을 하시는데 축구에 대한 거를 현대 축구의 이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대 축구도 워낙 광범위하고 축구만 놓고 얘기해도 뭐 며칠은 더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체력에 관한 것, 현대 축구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그 체력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팀이 준비했던 과정들 그동안에 대표팀은 체력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았는데 월드컵의 연장전을 계속 가면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뒤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강의 이것을 50분 내에 소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앞부분을 좀 하고 그 뒤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뭐 능력이 닿는 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럽의 경우입니다. 유럽 지도자들, 코치나 국가대표팀 감독들, 많은 프로팀 포함해서 유럽의 감독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여기 복사해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볼 때 이거 여기서 메모하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다 카피해달라 그러십시오. 제가 카피 권한자니까 해주시라 그러면 해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전에는 기술적인 요인들이 많이 괜찮습니다.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의외로 체격과 체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지도자들이 그 답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지만 정신력, 기술보다도 축구 그전에는 기술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술보다는 체력과 정신력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15점 이상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에서 프로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그러니까 15점 이상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점에서 15점 그 사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절대적인 건 아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지션별로 의미가 낮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지금 이 넘버링 시스템은 유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상대팀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스카우트 얘기할 때 고유로 쓰는 넘버링 시스템입니다. 포지션 2번 그러면 누구든지 다 통해서 2번 포지션 그러면 누구라는 걸 압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죠? 2번 포지션 얘기하면? 송종국 선수. 지난번에 쿠웨이트전에는 이영표 선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6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넘버링 시스템은 10번 그러면 누구예요? 박지성일 수도 있고 안정환이니까. 네. 앵커맨이고 차지. 역시 강의를 들으실 만한 수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9번과 11번 9번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완전히 원톱 형태로도 쓸 수 있는 공격수를 얘기하고 11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넘버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넘버만 얘기하면 어떠한 포지션에 누구를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넘버링 얘기하고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포지션에서 각 여러 체력적인 요인, 체격적인 요인들을 점수화해서 그리고 15점 이상만 돼 있는 것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느 포지션이 제일 요구하는 항목이 많아요?
9번하고 1번이죠. 네. 그러니까 골키퍼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 포지션이기도 하지만 체력적인 요인들, 특히 체격, 신장, 순발력, 스피드, 그러니까 지구력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체력 요인이 요구되는 포지션이 골키퍼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까 지적한 대로 9번이랍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하고 골키퍼가 가장 다양한 체력 요인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가장 적은 요인이 누구예요? 2, 3번, 18번. 우선 점수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교적 단순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2, 3번 포지션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몇 가지 2, 3번 포지션의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필요한 게 뭐예요?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스피드, 순간적인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영표, 송종욱 선수 얘기하면 상대 공격수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공격 상황에서는 빨리 가서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포지션은 또 뭐가 필요해요? 측면에서 끊임없이 오버래핑 수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2, 3번의 포지션은 사실은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갖추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운동생리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근섬유 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속근, 지근 뭐 이런 얘기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두 가지 요인을 같이 갖추는 건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2, 3번의 경우에는 다른 거 요인 필요 없어요. 순간적인 스피드하고 지구력만 있으면 돼요. 이영표 선수에게 딱 맞는, 그렇죠? 이영표 선수가 히딩 감독이 유럽으로 데려가면서도 4백 라인에서 왼쪽 측면에 이영표 선수를 마음 놓고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포지션별 체력 요인이 또는 체격 요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영표 선수가 4번 포지션이라든가 5번 포지션에 갈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좀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포지션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항목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약 유럽에 활약하고 있는 200명 정도의 프로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평균과 최대 수치를 나타냅니다. 우선 키부터 보면 평균은 한 178 정도 되고 가장 작은 선수의 경우에는 165. 희망이 있죠, 우리들도 사실은. 키만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뭐 최대로 큰 여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188 수치가 제일 높게 나왔고 체중, 체지방, 피하지방 뭐 이렇게 여러 데이터가 나오지만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포지션별로 축구는 11명이 하니까 그 11명에 포함될 수 있는 각각의 선수의 재능을 어느 포지션에 적합하게 놓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너는 키가 작으니까 축구 안 된다. 너는 또 무조건 뭐 포지션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우리 선수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들의 움직이는 형태를 또 한번 좀 분석을 해본 자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자, 달리기 형태를 보면 걷기, 조깅, 스프린트 이런 것들이 경기장의 선수의 위치와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수 포지션별로 걷기, 조깅, 러닝, 스프린트는 이제 최고 스피드로 달리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총 합계를 나타내는데 누가 제일 많이 뛰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김남일 선수. 김남일 선수의 경기하는 것을 보면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면 포지션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경우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걷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뭐예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죠? 네. 공격수이기 때문에, 최전방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대신 움직이고 나면 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스트라이커의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 보면 어때요? 뭐가 제일 많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체적으로 그 선수 위치 자체가 전체 포메이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빨리 뛰진 않지만 주변에 있는 선수들과의 움직임을 맞춰가면서 항상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남일 선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이 전체적인 유럽에서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리는 가장 많이 움직이지만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스프린트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조깅이나 러닝도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이 가장 힘든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죠. 스트라이커는 물론 순간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지만 조금은 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라든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속도 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속도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움직여야 될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선수라도 그 각 포지션에 따라서 뛰는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네덜란드하고 잉글랜드의 경기를 한 5경기 정도를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역시 똑같은 수비수라도 네덜란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잉글랜드 그러면 뭐 생각나요? 힘 442. 네. 뭐 우리 롱킥, 킥앤러시라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네덜란드는 어때요? 토탈사카. 물론 근데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 네덜란드 축구는 히딩 감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 우선 철저하게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4-4-2든 3-4-3이든 4-3-3이든 철저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체적인 거리는 상대적으로 잉글랜드에 비해서 조금은 작은 범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팀의 스타일에 따라서 역시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미드필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보면 거리는 잉글랜드가 더 많이 움직이는데 어디가 차이가 나요? 러닝하고 스프린트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도가 잉글랜드보다는 네덜란드가 미드필더의 경우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이들이 수치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공격수의 경우 비교적 많이 비슷한데 역시 또 한 가지 차이 나는 것은 스프린트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덜란드 선수들이 잉글랜드 선수들보다 90분 내내 조금 뛰는 거리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뛰는 거리 중에 빨리 뛰는 움직임이 잉글랜드 공격 선수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축구 경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는 사실 90분간 내내 뛰어서 굉장히 유산소 지구력 형태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의외로 한 발짝 반 발짝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공격수가 예를 들어서 박주영 선수가 엊그저께도 경기할 때 수비수 2명이 있는데 그 뒤에서 돌아가서 반발짝 먼저 가니까 볼을 건드려 놓으니까 이원식 선수가 골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 수비수가 먼저 빨라서 볼을 댔으면 사실은 그 골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짝 반 발짝 그 순간적인 스피드에 의해서 결국은 승패가 결정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리는 형태를 좀 보면
우선 걷기, 스프린트, 러닝, 뒤로 달리기, 조깅. 비교적 비율로 보면 조깅이 좀 많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뒤로 달리기는 뭐 이렇게 많이 안 나타나지만 러닝, 스프린트하고 조깅이 좀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달리는 경우를 우리가 좀 달리기만 놓고 보면 거의 현대 축구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달리는 거리는 점점 길어지고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90분 경기 동안 계속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포지션별로 7km에서 12km 정도 달리고 미드필더, 수비수, 그 다음에 포지션별로 후반전이 비교적 적게 달리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체력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프린트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공격수가 수비수나 미드필더보다 아까 본 대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고 평균 달린 거리는 약 22m. 다양하게 전력 질주하는 거리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약 3 내지 5m에서 60m까지 측면 우리 이영표나 송정욱 선수 같은 경우 측면에서 오버래핑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또 먼 거리도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스프린트 거리는 약 17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역시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인데 전체 스프린트의 횟수 그리고 그거에 따른 거리를 또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달리는 형태 말고 축구 경기만의 전문적인 동작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태클, 점프 헤딩, 또 몸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차징, 어깨대 차징하는 것을 얘기하고 슈팅 나타나는데 이러한 동작들은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을 힘들게 만드는 동작들이고 이 동작들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덜란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전문 동작 수비수의 경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잉글랜드는 약 140, 전체가 141회. 그 다음에 네덜란드 경우는 약 82회 정도 나옵니다. 어떤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붕붕 떠다니는 잉글랜드의 스타일을 이러한 동작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 가지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하고 차이점이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점프하고 슈팅.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점프가 많고 네덜란드는 뭐가 많아요? 슈팅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팀의 플레잉 스타일을 우리가 데이터로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는 더 많이 차이 나죠? 뭐가 많이 차이 나요? 네, 공격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크로스에서 헤딩하는 경우도 물론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잉글랜드의 측면에서의 크로스 연결에 의한 점프 헤딩 또는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점프 횟수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공격수의 전문적인 동작에서의 차이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을 우리가 좀 보면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축구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동작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래서 전체 경기를 좀 축구 경기를 특징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최대 운동 강도로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경우 약 4초 내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대신 4초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아까 60m 최대 질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보통 최대 강도로 4초 정도 운동하는 경우 또는 순간적인 몸싸움의 부딪힘, 충돌, 태클, 헤딩 이런 동작들이 축구 경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리적 평가는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후반 경기 동안에 심박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위에 거는 지금 최대 개인의 선수들의 최대 심박수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심박수도 계속 90분 내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 90%까지가 약 28분 동안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체 요약을 하면
최대 심박수의 85% 이상이 경기 3분의 2 시간에 해당하는 동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산소 섭취량 얘기는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젖산은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축구 경기에 달리는 거리, 그 다음에 운동 강도, 그 다음에 결국 축구는 고강도, 간헐적인, 반복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체력 요인은 스피드, 근파워, 그 다음에 한 번 100미 경기처럼 또는 200미 경기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움직였다가 또 다음 동작을 바로바로 반복해서 해야 되고 그것을 90분 동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굉장히 빠른 회복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력적인 현대 축구의 변화 또는 체력적인 요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축구 수준하고 체력 수준하고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표팀의 경기하고 동네 조기회에서 경기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생각하면 되죠. 조기회에서는 한 번 볼 차고 그 다음 동작을 할 때까지 굉장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쉴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최고 스피드로 달려야 되는 체력적인 요구가 되는 시간은, 즉 운동 시간은 점점 어떻게 돼요? 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축구 수준이 올라갈수록 결국은 더 높은 체력적인 수준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뭐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 설명하는데 앞에 이 비디오 분석은 짧게 오늘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체력적인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뭐 역대 월드컵 대표팀이 다 비슷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만 또 특별하게 어디서 뭘 또 가져와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부분, 비디오 분석가하고 그다음에 체력 전문가를 활용했다는 것이 조금 이전에 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고트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고트비의 비디오 어떤 시청각적인 자료가 선수들의 전술적인 생각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치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답안지 나눠주고 똑같은 얘기한 거 네덜란드 팀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적어내시오 그러면 다 생각이 달라요. 적어내는 것, 그 결과가 그만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미팅을 그 전에 전술적인 미팅을 할 때 말로만 하게 되면 20명 놓고 얘기하면 20명 놓고 얘기할 때 감독의 생각하고 20명이 받아들인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놓고 같이 볼 경우에는 그 생각이 굉장히 좁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좀 검토하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 이거 나중에 이거 복사해드리면 안 되는데 지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고트비가 뭐라 그러면 또 난 모른다 그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 이탈리아전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미팅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냥 보시죠. 자, 이렇게 뭘 뜻하죠, 이건? 네, 결국 스타팅 라인업 어떻게 나갈 거냐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상대팀. 이것은 예상, 이탈리아의 예상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4-4-1-1. 최전방에 비에리 선수 두고 토티 쓰고 예측 가능한 상대의 베스트 11.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나가고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볼을 미드필드 지역에서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볼을 통제하고 공격 기회를 만드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상대는 포백 라인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고 올라와서 뒷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설기현 선수가 안쪽으로 좁힐 경우에 영표 선수 오버랩 그 다음에 안정환 선수,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한쪽으로
쏠려갔을 때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공격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진철이가 종국이한테 볼을 잡는 순간에 진철은 뭘 생각해요? 기현이는 진철이가 볼을 잡는 순간에 오케이, 여기가 공간이 비었으면 내가 뒤로 돌아간다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반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태영이가 잡았을 경우에 지성이를 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격 방향을 바꾸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격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건 뭘 뜻합니까? 공격을 하는 건 좋지만 이 6명은 상대 지역 반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네, 이탈리아가 역습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 6명은 이 지역을 넘어가지 말라는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비디오 자료가 추가가 됩니다만, 그래서 왼쪽에서 크로스를 할 경우 특별히 정환이보다는 뒤에 오는 상철이에게 겨냥한 크로스 연결을 하라는 주문이죠. 안정환 선수가 앞에 있지만 가급적 상철 선수에게, 유상철 선수에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자, 상대팀의 공격적인 경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에리에게 골을 우리가 실점을 허용했지만 우리가 상대팀 11명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토티 선수로 분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가장 활동 영역도 넓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탈리아도 역시 굉장히 넓게 좌우측, 왼쪽, 오른쪽 측면에서의 미드필더들 활약이 좋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미드필더 4명하고 중앙 수비수 이 간격이 아주 타이트하면서 순간적인 압박이 아주 강하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경기하면서도 우리가 선수들에게 이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락에 걸려가지고 역습당하는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이 펼쳐졌었죠. 그 다음에 그거 뺏어내면 바로 비에리 선수에게 측면 공간에 연결된다는 거죠. 공격 전환 시전에 어떻게 대비한다는 것들. 그냥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뒤로만 하나. 예, 한 가지 또 우리가 구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상대팀에 대해서, 우리가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지역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했지만 수비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대인 방어를 하도록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지금 이 코너킥으로 한 점을 내주긴 좋지만 또티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이탈리아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인 위치들, 우리 수비수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골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영표, 종국, 그 다음에 기현이 어디 와 있어요? 네. 정환, 지성. 네. 나머지 선수들은 왜 안 적어요? 자기 마크맨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수들은 주로 지역을 커버하고 수비수들은 아주 철저하게 대인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문전에서 프리킥을 줬을 경우에 수비벽 5명을 어떻게 세우는 것까지도 결정해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종국, 남일, 상철, 기현, 진철. 특징이 있죠? 점점. 그러니까 중앙에 키 큰 선수들을 배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슈팅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측면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키 큰 선수들을 중앙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컨볼, 슈팅한 이후에 세컨볼에 대비를 하고 누가 어느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을 사전에 좀 얘기를 해놓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사실은 선수들의 어떠한 변화들, 그 다음에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은 여러분들 아마 경기 중계 보면서 그 히딩 감독은 아닙니다만 그 PM 코치가 이렇게 종이 들고 선수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들 아마 가끔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누가 빠지면 누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선수들이 알고 있지만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디오에, 이거는 이제 우리 프리킥 할 때 지성, 정환, 상철 한번 다리 밑으로 세고 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비디오 자료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각적인 자료들이 선수들의 생각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생각을 통일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상대팀에 대한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평가전 할 때마다 계속 상대에게 세트플레이 상에서 득점을 했는데, 월드컵 동안에는 비에리 선수에게 한 골 내준 것 이외에는 상대팀에게 세트플레이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팀이 플레이 어떻게 할 거를 이미 월드컵 예선 전 경기를 다 분석을 했고, 각각 조별로 예선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르하이넨이라는 이 친구는 네덜란드 축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생리학자입니다. 운동생리학 박사인데, 그러니까 체력 담당하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팀이나 네덜란드 청소년 팀이 모여서 훈련하면 체력만 맡아서 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 사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네덜란드가 본선에 탈락을 했고, 히딩 감독이 원래 이 친구는 아닌데 다른 친구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다른 팀하고 계약이 돼 있었고 네덜란드 협회에 있었기 때문에 히딩 감독이 이제 우리 협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축구협회 차원에서 네덜란드 축구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페이는 했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월드컵 기간 동안에 그 스페인 3월 달 전지훈련, 라만가 전지훈련 그때부터 사실은 이 친구를 계속 불러다 썼었는데, 특징은 체력 트레이너인데 딴 데 가서 훈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축구장 안에서만 주로 훈련을 해요.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해 놓고.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히딩 감독이 그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5월 2일 날 제주도에서 모여서 첫 캠프 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팀 단체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했었어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시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히딩 감독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훈련해야 될지를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얀도 역시도 축구장 안에서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그 미니게임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하는 특징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파워 트레이닝,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파워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는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베레얀이라는 친구가 주로 활용했던 것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셔틀런 테스트고, 또 하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게임인데 인터벌 형태로 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코디네이션 트레이닝. 이것은 준비 운동 겸해서 축구 선수들 아까 우리 전문 동작들 얘기했었죠. 점프, 슈팅, 태클, 몸싸움.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작들을 준비 운동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훈련을 우리가 훈련을 코디네이션 트레이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파워 트레이닝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는 대신에 시합이 가까워지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 없으니까 이때에는 두 명이 서로 체중을 이용해서 짧게 하는 형태의 근육을 좀 자극시키는 형태의 이 표현으로 사실은 기자들이 이제 파워 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이때부터 썼는데, 몇 가지 방법으로 근력 운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30초 하고 이제 30초 쉬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파워 트레이닝을 좀 했었어요. 자, 셔틀런 테스트, 여러분들 흔히 삑삑이 테스트라고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삑삑이라는 말은 시작을 하면
삑삑 속도가 삑 소리가 나면 다음까지 20m 사이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삑 속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가도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가면 갈수록 이 삑 속도가 간격은 짧아져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m 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이상 못 뛸 때까지. 그러니까 한번 삑 소리가 나서 여기에 원래대로 도착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삑 소리가 나는데 도착 못하면 이제 그때 테스트가 종료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는 최대 반복 테스트, 그러니까 끝까지 몇 회를 뛸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최대화 테스트는 67회. 67회라는 것은 첫 테스트 했을 때의 50%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능력의 50%에 해당하는 그 반복 횟수를 달렸을 때의 심박수를 측정해서 그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됐는데, 자, 최대 반복 테스트는 우리가 4번 했었습니다. 히딩 감독이 와서 2001년 홍콩 칼스버그컵 갔다가 오만으로 갔었는데, 그때 사실은 오만 네덜란드에서 이제 체력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테스트를 하고, 수치를 보면 처음에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168회, 이천수 선수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전지훈련 했을 때 또 최고 수치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2001년 제주에서는 12월 9일 날 미국하고 서귀포에서 경기를 할 때인데, 이때에는 이천 선수가 131회로 최고 수치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드컵 최종 본선 들어가서 제주훈련 마무리 질 때 또 차두리 선수가 이번엔 152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주도 수치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화 테스트는 심박수를 측정하는데 이제 이 시계하고 심박수를 원격으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는 장치고, 이 시계에 심박수의 변화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이제 버튼 누르면서 출발하면 끝나고 나서의 모든 운동할 때의 심박수의 변화가 이 데이터에 의해서 확보가 되고, 나중에 끝나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의 경우에는 67에 50% 달렸을 경우에 그 다음에 15초 후에 또 1분 후에 심박수 데이터를 좀 활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동 강도와 심박수는 비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박수는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심박수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산소와 에너지를 근육에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심박수만으로도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 B, 이 심박수 데이터만 있으면 이 사람의 최대 능력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냥 여러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건데, 트레이닝 전하고 트레이닝 후의 심박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 강도로 운동할 때, 운동하고 트레이닝을 한 달 정도 하고 또 2달 했을 때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죠. 심박수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심박수를 가지고도 똑같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똑같은 심박수에서는 보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7회, 이거 수치로 놓고 보면 좀 그런데 그림을 좀. 자, 이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삑삑이 테스트 데이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예요? 네. 최현성 선수는 포지션이 뭐죠? 아까 삑삑이 테스트 할 때 제가 잠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5번 왔다 갔다 하면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 쉬었다가 또 하고 10초에서 또 쉬었다가 또 하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이 심박수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최현성 선수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지나서부터는 거의 줄어드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심박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건데 지금 전혀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최현성 선수를 욕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고. 자, 우리의 호프 홍명보 선수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2002년 3월 24일, 3월 24일이면 라만가에서 우리가 그 독일로 보쿰에서 터키하고 경기를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날 오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한 겁니다. 홍명보 선수의 데이터는 아주 우리가 이건 낮은 강도니까 이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높아진 강도일 때도 아주 곡선이 떨어지는 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2002년 5월 12일입니다. 아까 5월 8일 날 최대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했다 그러고 5월 12일 날은 50%대 테스트인데 두 데이터가 다 다른 조건이 모든 게 똑같으니까 우리 두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를 알 수 있죠. 2002년 3월 24일, 5월 12일 스페인 라만가 전지훈련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제주도 전지훈련 하는데 그 긴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심박수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50%의 운동을 했는데도 심박수는 낮아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체력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까 전체 우리 대표 선수들의 평균 데이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7에 50%를 뛰고 난 바로 직후에 심박수의 변화를 나타내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데 2001년 시즌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에서 모여서 훈련하기 전에 K리그 시즌이 끝난 이후에 선수들이 만판 노는 거죠. 이 데이터가 딱 나타납니다. 협회에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뭐 선수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일단 시즌 끝나면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5초 후에 아까는 바로 직후의 데이터고 이거는 지금 15초 후의 데이터인데 역시 15초 후도 현격하게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1분 후의 심박수, 1분 후의 심박수는 4번 측정을 했는데 2002년 3월 24일 라만가에서 하고 6월 1일 날 마지막 폴란드하고 경기하기 3일 전에 마지막 테스트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사실 굉장히 심박수가 낮아진 것을. 그러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거죠. 어떤 의미에서 좋아지냐면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똑같은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인터벌 트레이닝 아까 얘기했던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 4대4 지금 보면 이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놨는데 점점 운동 시간은 많아집니다. 오른쪽 회복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계속해서 인터벌 훈련을 하지만 두 가지 하나는 운동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회복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차두리 선수의 미니게임 할 때의 데이터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만 보십시오. 여기 이 데이터도 좀 파기하고 가야 됩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차두리, 그러니까 선수 개인에 대한 것은 가급적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선수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선수 개인의 뭐 이런 것을 할 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자, 차두리 선수가 언제냐면 4월 17일이면 대구에서 코스타리카하고 경기, 대구 월드컵 경기장 오픈 인터벌 3대3 경기를 하는데 3분 운동하고
2분 50초 쉬는 것을 6회 하는 그런 형태 동안의 심박수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것은 3분 운동하고 1분 쉴 때를 나타냅니다. 5월 17일 날 데이터입니다. 어때요? 심박수가 회복 시간이 2분 30초에서 1분으로 줄어드니까 회복 심박수가 미처 떨어지질 못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하면 또 역시 많이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심박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쉬지 않고 쉬는 시간이 짧아지면 이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극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의 회복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역시 차두리 선수인데 이거는 6월 1일 날 6월 1일이면 마지막 결전을 3일 앞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3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정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3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선수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라. 그런 선수들은 그것이 베스트 11을 결정하는 최종 데이터는 아니지만 히딩 감독 테이블 위에 데이터가 올라가서 이 선수의 컨디션은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아까 7대7 이번에는 경기장을 조금 크게 하면서 역시 시간은 점점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회복 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목표는 전반전은 우리가 45분 경기를 하지만 전반전을 실제로 경기하는 시간을 모아보면 30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벌의 목적은 결국은 30분 동안 거의 풀로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거죠. 또 쉬었다가 후반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를 지금 7대7 한쪽에서는 7대7을 하고 선수단이 23명에다가 또 예비 그 청소년 대표 최성욱 선수하고 여효진 또 누구죠? 정조욱 선수 셋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4팀이 안 되니까 지금 7대7 할 경우에는 7대7하고 한쪽에서는 인터벌 훈련을 합니다. 뛰는 훈련을 뛰고 와서 돌아와서 뛰고 조깅하고 또 뛰고 또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이 차두리 선수, 지금 계속 차두리 선수가 나오는데 차두리 선수가 거의 꾀를 안 부리고 운동을 하니까 심박수의 변화가 제일 확실해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심박수,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이러한 심박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심박수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심박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건 뭘 뜻해요? 운동을 그만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레이먼드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별의별 국리를 다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나 국리를 했는데 아까 그 답이 자 이거는 이천수예요. 이천수 선수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 역시도 또 요때하고 이것도 지금 이것은 이것의 여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것도 이천수 선수 데이터도 역시 또 아니라는 거라고. 국리 했는데 결국은 비디오를 연습할 때도 이것 자체도 비디오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변화를 선수들의 심박수가 안 나온 경우 왜 심박수가 안 나온지를 비디오로 찍어서 한번 보면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답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히딩 감독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핌 코치하고.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저쪽 가서는 인상은 있는 대로 쓰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쉬는 거예요. 여기 와서 히딩 감독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뛰는 거에는 아주 도가 통해가지고 웬만큼 뛰어서는 심박수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도 뛰는 게 단련이 돼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볼을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이 게임 형태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의지로 이 경우에는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볼이 좀 쉬려 하려도 볼이 오면 뛸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오래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도자들한테 많이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볼을 가지고 재미있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체력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되는데 제가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렇다고 가서 고종수 선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고종수 선수가 지금 박지성 선수처럼 뛴다면 유럽에서 지단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종수 선수를 만드는 게 힘드냐, 박지성 선수처럼 잘 뛰는 선수를 만드는 게 힘드냐, 어떤 게 더 힘들겠습니까? 그거는 훈련으로 안 되죠. 사실은 체력적인 거는 요즘 스포츠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마음 먹고, 물론 이제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본인이 어떠한 각오로 그 훈련에 임하느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운동 강도를 힘들게 자기 스스로를 이겨가면서 자꾸 힘든 조건에 자신을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뭐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과학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더 통하는 스포츠인데 의외로 스포츠 자체, 축구 자체가 과학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스포츠 과학이 축구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실 조금 우리의 형편을 좀 검토해 보면 히딩 감독하고 우리 지도자들하고, 저는 뭐 우리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히딩 감독은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골드컵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이었었는데 그때는 모든 언론에서 히딩 감독이 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느냐, 골드컵 내일 경기인데 오늘 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브리핑을 했어요. 우리 목표는 2002년 6월 4일 날 첫 경기 폴란드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 우리가 최고의 경기력을 피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닝의 방법, 트레이닝의 주기화를 통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운동을 하고 어떻게 선수들을 최고로 이끄느냐를. 조금 우리 지도자들도 히딩 감독뿐만 아니겠지만 뭐 여러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도 조금은 이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막 급하게 한 시간 좀 맞추느냐고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2명이 우리 수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네. 그리고 이 앞에 4명 중에 또 2명이 3-4-3의 형태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보면 순간적으로 5-4-1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의 문제점은 나머지 측면에 있는 중앙의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이건 체력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포메이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4백 4명 이 4백 라인으로 했을 때 4백이 좋죠. 그런데 서로 간에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커버 플레이를 우리 선수들은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백만 쓰면 그냥 이 뒤로는 그냥 남의 완전히 상대팀 동네에 그냥 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히딩 감독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코엘ho 감독이 멋지게 폼 잡다가 갔지만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지금 청소년 팀 정도 선수들이 대표팀 정도 되면 아마 포백에 대한 좀 개념을 이해하고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조금. 그러면은 히딩크 감독도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히딩크 감독의 축구가 뭐 볼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다 이렇게 제가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볼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럼 포기하고 시작을 했다. 아니죠. 그 아까 여러분들 왜 이탈리아전 봤을 때의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좌우측 이 3, 4 아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3명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4명 또는 이것은 달랐을 수 있지만 또 어디야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체력적인 움직임만 가능하면 특히 이 공간에서의 볼 점유율 우선은 히딩 감독은 철저하게 볼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상대에게 볼을 넘겨주면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수비를 해야 되니까. 수비를 하게 되면 수비하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만큼 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볼을 통제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주로 갖고 있냐 하면 거기다가 영표, 종국이가 아주 잘 이해를 하는 거죠. 이 포메이션을 볼을 어떻게 그리고 아주 볼 컨트롤 능력도 있으니까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앞에 지성이 기현이도 역시 능력이 있으니까 주로 측면에서 볼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